오늘 모실 분은 다음 카페 취업고객이라는 아주 오래된 제가 다음 카페의 투잡스를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꽤 회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렸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12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카페 회원이 120만 명이면 한 명이 10,000원씩만 팔아줘도 얼마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카페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오픈율이 얼마나 됩니다. 또 이 참여율이 얼마나, 참여도에 따라서 카페의 성분이 바뀝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매출도 발생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재도 발굴하고 또 특히 취업 쪽을 다루고 있는 취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라든지 인사 문제, 그 다음에 면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전임했던 사람이 다시 알려주고 가고 이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꽤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강사를 모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몸값은 드시는 분이죠. 근데 후배라는 이유로 주식 나눔을 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번에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셔서 취업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릴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 갖고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또 시간도 1시간 반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무상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마스크 이걸 3개부터 선물로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아끼는 후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이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MD 마케팅 전문가이신 이진호 소장님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친구도 또 이쪽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영만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2주는 계약이 됐고 그 다음 주 강사분은 멋진 분도 참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초청해서 오고 있는 강사들은 아마 탑 수준에 있는 다 그런 정도의 강사들이기 때문에 인원을 풀로 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의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멘토링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 멘토링 분야도 청년들 대상으로 각 대학도 제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고 지금 이제 어떻게 첫 인사를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께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았으니까 어떤 걸 좀 얻어가실 수 있게 뭐 이야기를 좀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세대는 이 취업, 경제의 하락 상황이 이제 맞잡아서 저희 세대는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보는 세대거든요. 경제 성장이 뭐한 4%에서 5%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취업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지다 못해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거의 저주받은 그 청년들은 여러분의 뭐 자녀분들 그 조카들 뭐 계실 텐데 그 친구들은 지금 취업이라는 게 거의 본인이 꿈꾸는 꿈을 해체시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도 저희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가 취업과 관련된 동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학생들한테 또 전달하러 많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 외부 강의가 좀 가능하고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줌이나 뭐 이런 그 온라인 툴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대면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해 주러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이야기들은 딱 들으면 이게 나한테 지금 바로 와닿는 얘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또 특히 이제 강의하시고 학생들 대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께서는 좋은 정보이자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주변에 청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신다는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이야기 드려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논리적인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학생들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를 제가 이제 보통 그 학생들 만날 때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게 원래는 사례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걸로 이제 시청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 내용보다는 그냥 개요적인 걸로 쭉 훑으면서 보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질문을 좀 받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즘에 학생들은 취업 포기자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고도성장 때는 전혀 취업 포기한다라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거나 아니면 진학을 한다라는 목적이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그닥 많이 발생하는 포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취포자들이 옛날에 대학 가기 힘들어가지고 수능을 포기한다 수포자처럼 취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수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시장 수요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들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진로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한테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때로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이랑 학생들, 실제로 이제 수혜자들이 원하는 직업의 간극들이 꽤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칭이죠. 취업이나 학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수혜자들이 자기가 바라는 상이 있잖아요. 나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 어느 전공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업 계획을 세워서 대학을 가듯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나는 이러이러한 전공을 했으니까 이런 직장에 가고 싶어.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스매칭의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적인 부조화 그리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 생산 인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제목을, 요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실제로 최근에도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은 낯설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개괄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매칭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인데 수요자라고 하면 시장에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기업 집단 그리고 정부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이죠. 그 집단과 실제로 일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실제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공급자의 입장이신데 이 공급자하고의 매칭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는 라이프예요. 어떤 거냐면 그 일을 보기 전에 내가 한 생애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일이라는 그 내용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이 그 라이프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지는 기준이 굉장히 획일적이었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많이 말했던 게 그 시대에 화두가 되는 직업군 뭐 말하자면 우리가 50, 60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30하고부터 이런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따라갈 때 군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들은 군인 아니면 또 아직도 이제 인기가 있지만 법관 최근에도 인기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의사 뭐 이런 직업을 많이 이제 선호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회사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안에서 하는 대표적인 제일 큰 직무군 그 우호적인 직무군이 뭐 말하는 국제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상사, 주재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인기 있는 직업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선망되긴 하지만 그 직업군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요는 딱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만 볼 뿐 실제로 거기에 이제 매칭이 못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화두가 되고 그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내 라이프 동안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라이프라는 말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들은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리쿠르트가 그 냈던 한 10여 년 전에 냈던 많이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은 소중하다 뭐 이런 주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마라톤의 예거든요. 마라톤은 끝내 결승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과정에서 1등만 주목받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그 도태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뛰어서 완주를 하지만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군상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처럼 너의 인생 하나하나가 그 세상살이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포커스해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거 보여드리지 않아도 뭐 대략 느낌으로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실제로 학생들은 자기가 사회 안에 구조체 안에서의 어떤 그 부품화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부품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의를 느끼지 못하면 이런 부품화에 대해서 조직의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조직 안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조금은 자기 역할에 부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나 요즘처럼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의 성향이 좀 높은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차원이든 부품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자기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본론에 들어가는 그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저희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미를 찾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측면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생애를 사시는데 한 가지 잡을 가지잖아요. 내가 특정 어떤 원한 철도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그럼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컨드 라이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세컨드 라이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옛날처럼 뭐 결론은 뭐 치킨 장사 이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일에 도전하시는 모습들이 선배님들한테 이미 생겼고 요즘 아이들은 이미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반대 시각에서 좀 살펴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모든 직업은 수많은 일들의 총합 아니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뒤집어 봤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옛날에는 내가 말하자면 그 철도 공무원에서 신호수였다. 그럼 신호하는 일만 평생 하다가 다른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사에 대한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의미의 확장으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계속 그걸 배우고 소통하려고 또 애쓰시잖아요. SNS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의 각도 넓히고 양도 넓히고 하는 것처럼 모든 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에는 그 일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하면서 확장하는 그런 기제들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잡 자체도 새로운 잡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확장하고 이제 맞물려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2016년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직업 수가 11,927개.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의 수가 한 해에 뭐 수만 개씩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개 정도의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조합을 하면 콤비네이션이죠. 어떤 일과 일이 그 요즘에 융합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융합적으로 조합을 하면 이 숫자의 한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그런 직업의 순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혹시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엔잡러 들어보셨어요? 네, 엔잡러. 근데 특히 이제 그 시니어가 될수록 엔잡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젊은 층에 있는 친구들도 엔잡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참 일에 몰입할 그 시기에 있는 청년들도 엔잡러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그 예전에 우리가 자기 표현에 굉장히 이제 능하지 못했던 예전 세대에 비해서 요즘 세대들은 그 조금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표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 표현을 항상 대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거에 능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좌배 확장을 내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어떤 글을 기고해서 뭐 책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자기의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또한 돈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의 총합이 좌합이 되고 좌의 총합이 일로 되는 이런 순환 체계를 이미 학생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인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부인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이프라는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일이라는 키워드 마지막 제가 설명드릴 세 번째 키워드하고의 조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과 관련해서는 그 예전에 우리 세대에서는 그 선배님들 세대에서는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는 이야기하셨든 하지 않았든 일의 매칭의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면 공명하는 일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너 좋아하는 일을 할래?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래? 이거는 옛날 화두예요. 뭘 선택할래? 그러면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늘상 있지만 사실 그것도 내 그 기호에 완전히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특정한 어떤 분들은 주장하시죠.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래야 너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둘의 밸런싱은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관점,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포션으로 이걸 가져갈 것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정답 없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인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기준들을 자기가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조율해서 어차피 직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직업을 평생 동안 100세 시대가 넘게 사는 2040년, 50년까지 보면 이제 뭐 150세 이런 얘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그 라이프 플랜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던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거든 그 아니면 내가 이 일이 정말 재밌구나라고 느끼든 이런 일에 대한 느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는 그런 주문들이 상당히 소합니다. 그리고 그 공명하는 일을 쉽게 찾아요. 근데 그 공명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요. 전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케이스에 있는 친구들을 공명하는 쪽으로 자꾸 이동시키게 하는 게 선배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제 주목도 있게 지금 만드는 게 저희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런 그 관점에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공명하는 일을 제가 알아야 그걸 결정을 하죠. 라고 해서 그거를 찾는 방법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프레디저가 일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4가지 정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사람 관련된 거, 물건 관련된 거, 데이터 관련, 아이디어 관련 이 4개 이상의 분류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이걸 이제 정하는 그 그룹 코칭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범주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자기하고 정말 잘 맞는 걸 찾는 거는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직업 심리학적으로는 직업 선택에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특성, 두 번째는 직업 환경, 세 번째는 이걸 조합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라고 아주 기초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뭐 우리 중국 고전에 있는 얘기를 빌려다 쓰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와 그 상대, 내가 나를 수용해줄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매치메이킹을 하라는 얘기인데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흥미,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적성 이거를 연결하는 그 구조 안에서 자기가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돼. 이런 구조나 결정의 그 패러다임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결국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준, 저도 이제 다음 출신인데, 성기령 부사장이 그 TV에도 많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둘 중에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 뭐,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좋아하는 게 옳다, 잘하는 게 옳다, 이 기준을 세우는 거는 의미가 이렇게 크진 않다. 근데 만약에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우리가 그 코칭을 해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좋아하는 걸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좋아하는 걸 해야만 하는 거, 잘하는 거는 언제든 그 일로 이제 계속 좋아하는 거 하다가 해야만 하는 걸로 하다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해야만 하는 걸로 가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수렴은 결국은 해야만 하는 거, 잘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시도를 계속 해야 잘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결국은 좋아하는 걸 해봤어야 실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불만이 없어요. 나중에 후회도가 이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아하는 걸로부터 트라이를 해서 잘하는 것 쪽으로 수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쪽의 이야기고,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 직업 선택에 대한 직업 상담 심리학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에서도 많은 사례에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젊은 청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시거든, 좋아하는 것 쪽으로 시작해서 잘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도해라, 반복적으로 시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내 인생 자체에 대한 그 나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조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일과 그 직업의 상관관계, 이것들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머니라는 이제 그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놓고 갑자기 머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게 그 자본주의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걸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이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냥 머니 이래서 저 이렇게 낮게 보지 마시고 어떤 걸로 보면, 다른 말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치를 돈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주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과 이 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매칭할 때 상대적인 잣대로 이 머니, 밸류로 표현한다라는 건데, 일종의 이제 밸류 자체가 컴펜세이션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너 몸값이 얼마야? 이거 자체가 그가 그 가지고 있는 보상의 수준 자체를 우린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왜 정성적인 그 가치는 없어? 정성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화두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밸류의 한 측면이 객관적인 잣대, 이걸 가지고 일종의 잣대로 삼아라, 잣대로, 이런 측면의 이야기이고요. 보상의 총량을 투입 시간과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노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럼 주 52시간 이 논리는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실제로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투입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의 절대가치, 집중도를 포함해서 절대가치가 결국은 보상의 총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보면은, 그럼 앞으로 엔잡나의 세상에서는 주업과 보조업들이 생길 텐데,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업이 있고 보조업이 있다는 게 옛날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보조업을 잘한다라고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주업은 뭐냐면 나의 토대가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보조업은 사실은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뭔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의 싹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엔잡러의 시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의 총합의 개념이 나를 표현해주는, 내 가치를 표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가 계속 밸런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변호사다. 그 변호사의 수임료 계속 많이 벌어서 거기서 인정받고 그 일로 나는 유명한 변호사, 뭐 인권 변호사로 다 나는 또 뭐 그리고 어떤 큰 재판이나 소송에서 내가 가치를 발휘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가치가 큰 거. 근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는 법률가라고 하면 그 변호사가 하는 기본 뿌리는 그거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재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탐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도 뭐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많이 쌓여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젊은 피들이 수혈되는 데서 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 가치를 계속 다른 탐침하는 거에서 또 새로운 가치에서 잘 그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긴 시대를 살다 보면 내가 한 직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옛날처럼 젊은 시절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20대 후반부터 퇴임하는, 지금은 이제 퇴임이 60세까지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약 한 3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한 직업에서 옛날에 이제 만들어왔던 걸 가지고 앞으로는 다양한 직업 계속 탐침을 하고 나가다가 밸런스를 내가 바꾸는 그 직업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타임 피리어드의 구간별로 내가 집중했던 직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뭐 유명한 블로거들이나 유명한 그 유튜버 중에서는 그런 직업에 성공한 직업적 변화에 성공하셔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선 유명한 뭐 어떤 그 뭐 말하자면 변호사였다.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그동안 그 열심히 하고자 했던 플로리스트가 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다양한 사례가 구간을 점점 쪼개고 짧아질 거라는 거예요. 30년씩 무슨 원 퍼스트 잡을 하다가 30년 그 다음 30년을 내가 이제 세컨더리 또 무슨 잡을 하다가 이런 정도인데 지금 말하자면 근데 이 구간이 점점점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자기 존재감을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물어봐요. 요즘 학생들은 질문을 끝에 가서 다 몰아서 하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고 와서 아 선생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시행착오법과 벤치마킹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 뭐 논리적으로, 그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죠. 메소덜로지가. 근데 다 묶어서 조합하고 하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시행착오법.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한번 해보고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다라고 그걸 갖다가 내가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는 계속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치마킹인데 누가 이렇게 하더라? 그럼 따라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가 특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걸로 규명되는 건 없습니다. 본능 뭘까요? 본능도 시행착오법으로 트레이닝이 돼요. 그리고 벤치마킹법으로 트레이닝이 돼요.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그 모든 기초적인 활동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보고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한번 던져보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업의 관점에서도 이거를 부지런히 하는 애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앞으로의 성공의 기준은 이 사이클을 옛날처럼 막 난 이걸로 그냥 성공할 거야. 오랫동안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매진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계속 탐침을 꽂고 계속 확인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답을 내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특정 잘하는 부분들 아니 해야만 하는 것들을 열심히 집중해서 안 하느냐 그러진 않죠. 하죠.
근데 탐침의 이 주기를 점점 짧게 꽂는 애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는 대상들한테 항상 그 각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부제를 제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해법이라고 그 달았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올 것 같지만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답이 되어야 된다. 이 영상은 어떤 거였냐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 오류들을 좀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유명 대기업 그리고 정말 누구나 선망할 만한 그런 그 직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친구들이 너무도 어이없이 1년 안쪽에 퇴사하고 그로 인한 그 공실에 대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 특히 요즘 애들은 공기업 가는 게 그렇게 큰 꿈이에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저도 이제 많이 있는데 실제로 참 어이없게도 지난 그 10년간 그 공무원이 되는 그 비중은 굉장히 더 올라갔고요. 되고자 하는 비중은 올라갔고 최근에는 공기업이 또 난립니다. 대학에 가보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뭐 이렇게 돼서 세상의 흐름이랑 또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업 가면 이런 거예요. 한번 그 문을 게이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직업이 안정돼요. 이게 뭐냐면 잘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영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악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영어로 보면 스마트거든요. 굉장히 자기 본의로 그 주변 환경의 정보들을 최대한 잘 받아들여서 자기 프로세싱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안정성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들이 꼽는 건 뭐냐면 시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싱을 굉장히 중요하게 꼽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 일에만 꽂혀가지고 어차피 구성원으로서의 일인데 일에만 꽂혀가지고 내 인생을 표현할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에 대한 밸런싱을 통하는데 이 라이프를 잘 들여다보면 그냥 이기적인 라이프가 아니에요. enjoy만은 아니에요. 그들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를 스스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세컨 라이프를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탐침을 꼽는 거죠. 내가 지금은 그 철도 공무원이 돼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직업적인 안정성을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연금도 나오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해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따로 자기 세컨 라이프를 위한 그 고민들 그리고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장기로 갈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한 직업에만 몰빵하다가 보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와서 책임집밖에 못한다라는 거를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일찌감치 찾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해왔는지. 만에 하나, 이건 역설적인 건데 우리가 제도권 교육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탐침을 일찌감치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치 북부 유럽의 어떤 나라들처럼 그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오류를 좀 덜 범하게 되죠. 근데 우리도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그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예전에 우리 교육했던 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입시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골격은 아직도 그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나 아니면 그 서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서 교육제도도 우리가 바꾸고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똑같아요. 줄 세우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대학을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의 그 기득권층이 크게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그런 구조에 대한 넘지 못할 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도 그 시스템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사회로 나올 때쯤까지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혼돈이 되게 많은데 막상 나오고 나면 이제 그 혼돈의 극을 경험하고 나서 눈 뜨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잡에 대한 것도 새로 이제 꿈꾸게 되고, 물론 뭐 선배들이 그 충분하게 좋은 정보나 아니면 충분하게 그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들이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도 말하자면 그런 일종의 누가 보기에는 20대까지는 아주 엘리트, 대학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와서 첫 직장에서 물먹은 친구, 자기가 꿈꾸던 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친구도 이제 1년 이내에 옮겼는데 그리고 나서도 뭐 능력은 출중하니까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재다. 근데 실패하는 인재인 거죠. 계속 이 친구는 회사를 한 5년 사이에 한 4-5군데를 옮기는데 우리 다른 무슨 금융권에 어디 공무원 어디 그 금융감독원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데는 다 거쳐서 그 우리 뭐 말하자면 제일 무서운 친구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엄친아 엄친딸 이면 참 피곤한 스타일인 거죠.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도 사회 부적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자기 직업적인 그런 그 갈등을 상당히 많이 겪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겪고 있는 요즘 시대의 표본입니다. 근데 이 친구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가 얻은 걸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진로를 결국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직장에서 자기 일을 잘 찾고 있는데 뭐 외국계 그 기업으로 갔고요. 이런 그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부모님들이 어떤 그 희생이라도 치르시려고 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요즘 아이들한테 저희가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일 그리고 또 자기 가치를 어떻게 초기에 셋업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그런 얘기들의 논리였습니다. 최대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논조보다는 그냥 개괄적으로 들으시기 좋게끔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시간이 이제 한 30분까지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다 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원래 요거는 학생들한테 그 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논점으로 야 니들 직업 선택 잘해야 돼. 그거 중요해. 진로가 어때? 뭐 이렇게 막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큰 화두만 딱 던져줘서 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너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3가지 키워드야. 3가지 키워드 라이프 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두 번째 일이 예전과 달라. 이제는 일의 총합과 네 직업의 총합의 관계 이 생태계를 고민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너한테 어떤 가치로 다시 포지셔닝이 될지를 신경 써. 그러면 네 일은 잘 꾸려지는 거야. 한 번의 선택이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코 좌절할 필요 없어. 수많은 실패의 합이 결국 시행착오법이잖아요. 실패의 합이 네 인생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너 혼자 찾으려고 애쓰다가 소리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주변 살펴. 벤치마킹해. 실패한 사람도 벤치마킹하고 성공한 사람도 벤치마킹하고
누구나 네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어. 하지만 그 벤치마킹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데 있어서 네 주관을 가지고 계속 프로세싱을 하자. 거기에 대한 어떤 시트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애들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고 방법론도 제시를 해줍니다. 이 뒤에 얘기들은 이제 그들이 이런 설명을 이제 쭉 해주고 나면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그 시크릿 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주제 가지고 그 전국에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한 186개가 있거든요. 근데 4년제 대학 중에서 한 100여 군데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강 같은 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설명과 이제 거기에 조금 얹어가지고 최근 채용의 동향도 이야기해 주거든요.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수시 채용? 공채 많이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력직 선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옛날처럼 그 신입 직원들 그렇게 많이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 경력직을 선호해요. 그 경력 있는 사람들. 그럼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 쌓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놀분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포럼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장치들이나 국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CQQ는 그 거의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만 그냥 좀 해드릴게요. 이런 거 사실 애들이 너무 몰라요. 기업이 왜 채용이 신중하니? 너무 뻔한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많이 겪어봤으니까 기업이 채용이 신중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기업이 실제로는 이 사람을 하나 이제 예전에 육성이라고 하죠. 육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채용에 그 신중하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뭐냐면 육성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육성도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을 계속 인입시키는 구조가 더 중요해요. 엔터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좋은 보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상적이고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는 기업을 요즘 학생들은 잘 찾아냅니다. 그런 그 찾는 기준도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이렇게 옛날처럼 막연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또 하나, 회사는 어떤 직원을 좋아합니까? 이거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어떤 직원들을 좋아해요? 야,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어떤 직원을 좋아하겠니? 이런 거야. 돈 많이 벌어주는 직원 좋아해. 즐겁게 일하면서도 일 잘하는 직원 좋아해. 기대치 높지 않지만 성과 잘 나면 와, 대박 아니냐? 그런 직원들 좋아하는 거야, 기업들은. 놀랍게도 애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뽑힐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요. 그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 이제 눈높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바꿉니다. 또 특히 이 내용을 모르니까 애들이 신입사원들이 이제 적응을 잘못하는 신입사원 왜 뽑아요? 이런 논리적 그 구조를 좀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일은 누가 잘하죠? 경력자가 잘해요. 그러니까 경력 선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요, 거의 경력자 위주로 뽑아요, 그들. 근데 그럼 걔네들은 육성 안 하나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인턴을 뽑아요. 그리고 인턴을 가지고 이제 정규직으로 바꿔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며칠 전에도 제가 고용부 이제 간담회 가서 기업들이랑 이야기했는데 국내 5대 기업이 다 왔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야 인턴 좀 뽑자. 인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못 뽑겠대요. 이게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내부 시스템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턴을 하나 일주일이라도 데려다 일을 시키려면 우리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얘를 챙기고 해야 되고 얘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이런 환경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데이터 훼손도 걱정되고 이 사람 시간 뺏는 것도 걱정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체계화해서 정말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것들 자체가 큰 비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월급 얼마 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심하게 어떤 기업은 그 얘기를 했어요. 고용 관점에서 보면 인턴을 한 2달 이상 쓰면요, 얘네들 정규직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채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 쪽에서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도 인턴을 회피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제가 듣기에는 다 개소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안착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직도 굉장히 낙후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자가 잘하는데 경력자만 계속 쓰면 어떻게 되죠?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죠. 나는 익숙하니까 하다 보면 지겨워, 안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열심히 안 하죠. 그렇게 하면 효율이 저하가 발생을 하고, 효율 저하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수율, 대표적인 우리 생산 쪽으로 보면,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보다가도 실제로 그 가치가 떨어져요. 실제로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조직은 새로운 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논리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제가 이 얘기 그냥 막 했는데 여기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경험자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 그렇지, 조직이 그렇지.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죠. 걔들을 가르쳐줘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냥 좋은 데 가라는 얘기야, 아직도. 그러니까 아까 같은 얘기는 참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매칭과 관련된 거, 이런 논리, 라이프, 워크, 그 다음에 그걸 밸런싱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컴pensation으로 네가 이 기준으로 네 아이덴티티를 세워.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 얘기들은 우리는 너무 쉽지만 간과하는 얘기고, 이 얘기가 그 아이들한테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저는 앞에 얘기보다도 뒤에 얘기에서는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박수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짜 해줘야 될 얘기 이런 얘기. 너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모르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주제도 같은 논조인데, 그러면 신입사원한테 조직은 뭘 기대할 것 같니? 라고 이제 이들이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 뭘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아주 가관이죠. 솔직히 말해서 기업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네. 솔직히 말하면 기업은 신입사원한테 기대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는 그때 딱 두 가지를 보는데,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신입으로서 해야 될 역할의 그 정성적 요소를 보거든요. 그런 걸 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기대 없어요. 현직에서 조금 해본에 뽑아서 그냥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게 좋아요. 이런다라는 거죠. 요즘에 4대 그룹도 공채 안 하게 되니까 신입사원에 대한 투자, 교육 투자가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 자료가 있어요. 즉시의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업무 역량이나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애들을 왜 뽑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인사를 고민하는 분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뽑아서는 뭔가 큰 게 없지만 이런 건 있다. 첫 번째, 날것의 아이디어. 이런 것 때문에 감탄해요. 신입사원이 그거 보면 뻘짓을 해요. 그렇게 와서 뻘짓을 하고 헛소리하고 말썽 부리고 이러는데, 진짜 날것의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진짜 날것, 하나도 가공이 되지 않은 날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적용해가지고 잘 된 사례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한테 이런 당돌함과 단순 무식한 생각들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조직이 잘 되는 거죠. 요즘 스타트업 이렇게 합니다, 진짜. 그럼 뭐냐면 가르치지 않아요, 신입사원한테. 가르치는 순간 이 날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요즘에 이제 젊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들한테
굉장히 팽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선한 분위기. 이게 뭐냐면 날 것하고도 다른 건데 재기발랄함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재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하고 인풋된 정보가 다른 걸로 인해서 생기는 참신한데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내 릴레이. 그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막내들이 있잖아요. 막내들 허드렛이라거든요. 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날것의 아이디어와 재기발랄함으로 무장했던 애들이 들어와서 한 1년, 2년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조직의 틀에 갇혀가지고 조직화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한 대리급까지 정도인데 대리급 아이들이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일만 해요. 그 과장 위로 올라가면 리포트도 지휘소도로 안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밑에 있는 애들한테 시키고 막 줄긋기 하고 막 X 긋고 뭐 이런 거 아직도 빨간 펜 선생님들이 조직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막내를 받아주면 얘가 성장해요. 얘가 막내를 놓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새로운 막내가 그 똘짓도 하고 막 하면서 걔를 지켜보면서 자기의 그 아쉬움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는 새로운 성장원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취업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이런 논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금액할리지 말해서 야 나는 그럼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들한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비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그런 열정과 성실성 이건 기본이잖아요. 열정과 성실성은 세상이 말해도 공통으로 가져가는 그 기본적 코드라는 거죠. 조직 생활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요즘 아이들 인성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열정과 성실성을 선배들이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조직 생활하는 내내 가지라고 보면 사람이 피곤해 죽어요. 저희도 싫잖아요. 일할 때 보면 월화수목 금금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월요병들 다 있으셨고 직장 생활 하실 때. 근데 불구하고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그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그거였고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래도 관통하는 내용들은 관통하는 걸로 얘기해요.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 사실은 디테일의 승부인데 왜 거꾸로 얘기하지? 왜 큰 그림을 얘기하지? 신입은 디테일로 가는 순간 망해요. 왜냐하면 그 경력직 선배들이 봤을 때 걔가 디테일을 얘기하면 얼마나 디테일할까요? 디테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디테일까지 가봤잖아요. 큰 덩어리에서 점점 이렇게 하부적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얘가 잘 모르면서 여기를 얘기하면 정말 뻘소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뛰어나 보일 것 같은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면접 같은 데 가면 큰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디테일을 얘기 안 해? 그때 살짝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어차피 그런 애들 얘기는 디테일하게 들을 수도 없어요. 뽑는 입장에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요한 똘똘함이라고 하는데 아까 재기발랄함의 큰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야 된다? 똘똘하게 보여야 돼요. 아 얘가 머릿속에 뭐가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잘 꺼내내네. 이러면 윗사람들은 쉽게 감동받아요. 그 면접관으로 가는 공기업 면접관을 저도 이제 가고 저는 임원들 공기업 임원들 뭐 2급, 3급 채용하는데도 이제 그 면접을 가는데 똑같아요.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자도 이런 부분이 보이시는 분들이 총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험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걸 갖다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떤 기제로 되죠? 논리적 기제 가지고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논리적인 구조보다 훨씬 윗단계가 뭐죠? 비판적 기제거든요. 내가 논리로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하는, 2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 기제를 잘 발동해서 그 경력직도 취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윗단계, 1 더하기 1이 왜 2지? 1 더하기 1은 1이 많으니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조금 더 넘어가면 창의적 기재가 되기도 하는데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고수는 창의적인 데 있는데 보통은 중간에 비판적 기재를 긍정적으로 비판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렇지? 리즌 Y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리즌 Y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훌륭한 범주까지 아주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러 범주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굿, 베러, 베스트. 그러니까 베러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는 사실은 내 판단의 범주를 넘어가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어요. 이 뒤에도 이제 좀 더 내용인데 거기까지 가기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지금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화두,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신입직으로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뽑는 주체와 뽑히는 그 객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게임을 해나갈 것이냐.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게임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말하자면 어떤 가치에 대한 게임이고 나쁘게 말하면 머니 게임이고 네. 머니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잘 분배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게임의 룰은 결국은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가치 1, 2, 3 라이프, 워크, 그다음에 머니 그 밸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필요한 건 상대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논리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준비해서 가면 좋겠구나.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조금 자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무적 영역이에요. 시중에 나가면 책방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소서 쓰는 법, 취업에 대한 전략, 그리고 뭐 면접하는 법. 근데 최근에 제가 인사 담당자 며칠 전에 이제 미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세미나 같은 거였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서 인사 담당 쪽에 10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한결같이 합쳐지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학생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저거라는 거죠. 과정에 너무 천착한다.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어필해야 되는 아까 그런 논리 구조화에서 어필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중간 과정에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학습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돈도 들여요. 그래서 취업과외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취업과 관련된 과외 비용이 뭐 한 달 평균, 월 평균 40여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토익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다 과정이래요. 기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이 너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너 잘할 수 있는데 아까 이런 구조에서 너 나한테 새로운 거 어떻게 비출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데 애들은 과정으로 이렇게 보이는 내 태도 뭐 이런 걸 갖다가 잘 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실제 마음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걸로 이제 그냥 보상받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뽑는 사람도 답답한 거죠. 야, 내가 원한 게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너 뻘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정에 천착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서 리턴 투 베이직이야. 그래서 왜 그들이 널 필요로 해야 되는지 리즈 Y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답을 내는 쪽으로 네 인생을 다시 디자인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어떤 주제 포커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시간에 가장 의미 있게 할지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많이 기대에 못 미쳤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과 사실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아담한 규모로
이야기를 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일일이 한 번 아이 컨택하면서 이 얘기 좀 수렴하고 싶은데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인정하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한 10분 지나서 제가 야 그거 기부였다. 너 엄한 소리야. 연결 관계는 제가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드린 정보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시던 그 아주 백투더 베이직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 언어적으로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인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 거기에 이제 이건 좀 저급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밑밥을 좀 깔아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아닌데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나 아니면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 칠판 네. 펜을 KTKIM이고요. 네. 취업 보기기의 김기태 배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